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옥내 설치 시 보일러 동체 최상으로부터 천정, 배관 등 보일러 상부에 있는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정답은 1.2m인데요. 보일러를 옥내에 설치할 때 보일러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고 배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천정에서 거리를 말합니다. 최상부에 있는 구조물 또는 배관, 기타 등등 이런 거리가 천정에서 1.2m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물론 이것은 일반 보일러이고 소용량 보일러는 0.6m, 1.2m의 반절입니다. 32번 온수난방 배관 방법에서 귀환관에 리턴관 또는 환수관, 되돌아오는 관입니다. 보일러 쪽으로 직접 귀환 방식의 특징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요. 직접 귀환으로 하면은 이 보일러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열기가 쭉 보일러로부터 멀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공급을 하고요. 전부 다 따로따로. 그 다음에 열을 발산하고 난 다음에 보일러 쪽으로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 환수가 될 때 가까운 쪽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게 직접 귀환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되돌아오는 것을 역귀환 방식. 영어로는 이게 이제 리버스 리턴 방식. 가장 먼 곳부터 이렇게 환수를 시키는 방법이고요. 이처럼 가까운 쪽부터 환수를 할 경우에는 가까운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방열기는 배관 길이가 짧고 마찰이 적어서 이 부분만 순환이 많이 되고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점점 순환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거 보겠습니다. 각 방열기에 이르는 배관 길이가 다르므로 마찰 저항에 의해서 온수의 순환율이 다르다. 네. 배관 길이가 길어지고 마찰 저항이 증가한다. 길어진다라고 하는 경우는 멀리서부터 이렇게 되돌아오게 하는 역귀환 방식일 때는 배관이 길어지고요. 건물 내 모든 실의 온도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동일층 및 각층 방역의 순환율이 동일하다. 이런 특징, 나다라의 특징은 역귀환 방식, 리버스 리턴 방식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직접 귀환 방식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비를 하면은 온도차가 생기게 되겠죠. 정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먼 곳부터 보일러로 귀환이 되도록 리턴 리버스 방식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33번 보온재를 유기질 보온재와 무기질 보온재로 구분할 때 무기질 보온재에 해당하는 것. 유기질 보온재는 생물체에서 얻는 거예요. 식물이나 동물, 식물 줄기라든지 코르크, 나무의 코르크.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는 동물의 털을 압착한 거라든지 이런 종류이죠. 또는 식물이 액기스로 이렇게 참기름 짜듯이 짜진 거. 원유를 가공해서 나오는 폼류, 우레탄 폼, 폴리스틸렌 폼 이런 것도 전부 다 유기질 보온재입니다. 무기질 보온재는 암석을 가공한 종류입니다. 유리나 암석 그런 종류이죠. 자, 펠트, 동물의 털, 또 가죽 이런 것을 압착을 해놓은 거죠. 코르크, 기포성 수지는 폴리스틸렌 폼이나 또는 우레탄 폼처럼 작은 기포 알갱이를 압착을 시켜놓은 거죠. 이 글라스 폼은 글라스 유리를 폼 형태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무기질 보온재는 3번이 답이 되겠죠. 다 글라스 폼. 펠트류, 콜크나무를 가공한 탄화 콜크, 텍스류도 있습니다. 유기질 보온재는 이게 섬유 종류이죠. 그 다음에 폼류, 전부 다 폼, 기포로 되어 있는 것을 압착을 한 것을 폼류라고 합니다. 원유로 가공한 종류이죠. 기포성 수지, 폴리스틸렌 폼, 우레탄 폼. 폴리스틸렌 폼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스티로폴이라고 부르는 보온재가 폴리스틸렌 폼을 뜻합니다. 34번 보일러의 유류 배관의 일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기름 배관입니다. 유류 배관은 최대 공급 압력 및 사용 온도에 견뎌야 한다. 유류 배관은 나사 이음을 원칙으로 한다. 이 연료 배관은 누설의 위험 때문에 나사는 안 되고요. 용접 이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유리배관에는 유류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식 방지 등의 조치를 한다. 유리배관은 모든 부분의 점검 및 보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온수난방 배관 시공 시 배관 구배는 일반적으로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여기서 나온 배관 구배는 경사도를 말합니다. 이 수평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순환력이라든지 또는 공기 체류 등의 이유로 적당한 경사도를 줘야 됩니다. 25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경사도와 방 안에 혹시 복사난방으로 매설을 하는 배관, 이 방열관의 경사도는 약간 다릅니다. 순환 펌프를 이용해서 순환을 하는 이런 경우는 특별히 수평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자연순환식 경우에는 적당한 경사도를 둬서 뜨거운 물이 끓어서 위쪽으로 순환하고 열을 발산하고 난 다음에 식으면은 다시 밑에 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경사도를 둡니다. 팽창 탱크를 향해서 상향 구배, 약 250분의 1. 팽창 탱크는 환수관 쪽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상향 구배를 하는 이유는 팽창 탱크를 향해서 상향 구배가 되면 공기가 같이 혹시 포함되어 있다면 공기가 같이 딸려가다가 팽창관을 통해서 팽창 탱크로 공기가 빠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6번 보일러의 증기 압력 상승 시에 운전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 1번 보일러에 불을 붙일 때, 점화할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급격한 연소를 시켜서는 안 된다. 서서히 연소 조절을 해야 됩니다. 4번 급격한 연소는 보일러 본체의 부동팽창을 일으켜서 부동팽창이라고 하는 경우는 용어가 상당히 어렵죠. 한자 용어니까.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이렇게 딱 붙들려 있는데 한쪽만 급격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팽창률이 서로 달라서 균열이 가거나 할 수가 있죠. 뜨거운 유리컵을, 달궈져 있는 유리컵을 찬물에 담그면은 깨지죠. 늘어나 있는데 급격히 한쪽은 수축이 되고 그러면은 균열이 가게 되죠. 이런 것을 부동팽창이라고 합니다. 급격한 연소는 보일러 본체 부동팽창을 일으켜서 보일러와 벽돌 쌓은 접촉부의 틈을 증가시키고 벽돌 사이에 벌어짐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주철제 보일러는 급열, 급냉 시에, 급냉, 급열 시 같은 말입니다. 쉽게 갈라질 수가 있다. 4번 찬물을 가열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최저 20분, 30분. 너무 이게 시간이 빠른데요. 4번은 증기압력 상승 시에 2, 30분 정도가 아니고 보통 한두 시간 정도로 천천히 가열을 한다. 37번 사용 중인 보일러 점화 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급수장치, 급수계통. 2번 보일러 동 내부의 물때 점검한다. 물때, 이 스케일 점검하는 건데요. 스케일 점검하려면 보일러 동체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점화 전에 사람이 뭐 하러 들어가겠습니까? 연소장치, 통풍장치 점검한다. 수면계 수위 확인이 상용 수위인지 점검하고 수면이 맞지 않으면 조정한다. 즉 물이 부족하면 채워주고요. 너무나 고수위면 적정 수위로 분출을 시켜서 적정 수위로 조절을 해줍니다. 보일러 동체 스케일이 부착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경우는 보통 6개월에 1회 이상 그렇게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상용 보일러의 점화 전 준비사항입니다. 해설. 상용, 항상 사용하는 보일러, 급수계통, 점검하고 연소계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어장치나 계측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점검하고요. 동체 내의 스케일 점검은 정기점검이고요. 일일 점검이 아닙니다. 자, 38번 배관 이음 중 슬리브형 신축 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요. 슬리브는 옷 소매에 이게 손목 감싸는 것처럼 감싸는 것을 슬리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관을 도중에 절단하고 끊고 원래 안쪽에 있던 배관 사이즈보다 큰 배관 사이즈로 이렇게 둘러싸는 거죠. 이걸 슬리브라고 하고요. 이 속에서 이 끊어진 부분에서 증기가 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패킹을 넣고 패킹이 밖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임새를 넣어서 슬리브 연결하는 이 턱에
이렇게 볼트 너트로 해서 조여 놓습니다. 패킹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패킹이 속에 들어있고요. 자, 그럼 봅시다. 가번 슬리브 파이프를 이음새 본체 측과 슬라이드를 시키며 미끄러지게 함으로써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 방식이다. 나번 신축 흡수율이 크고 신축으로 인한 응력이 발생이 적다. 속에서 파이프가 이렇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신축 장치에 별도의 힘이 가해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끄럼을 타려면 이 속에 슬리브 안쪽이 평행하게 반듯하게 되어야지 속에서 배관이 팽창할 때 미끄럼을 잘 탈 수 있도록 되겠죠. 다음은 배관에 곡선 부분이 있어도 그 비틀림을 슬리브에서 흡수할 수가 있다? 그렇지가 않죠. 비틀어진 부분이 있으면은 미끄러지지가 않겠죠. 라번 장기간 사용 시에는 패킹의 마모로 인해서 누설이 우려가 된다. 3번이 틀렸고요. 배관의 곡선 부분에서 비틀려도 이렇게 신축을 흡수할 수 있으려면 배관이 이렇게 꺾어져 있다. 그러려면은 이런 별도의 이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는 약간 축이 틀어져 있다. 그러면은 사실 주름통 같은 경우는 주름통이 늘어나면서 마치 용수철처럼 스프링처럼 이렇게 탄력 있게 이런 것은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 이 미끄럼형은 슬리브형은 안쪽에서 파이프가 미끄러지기 때문에 미끄럼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배관의 곡선 부분이 있으면은 비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이 슬라이드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죠. 반듯하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39번 보일러의 보존법 중에서 장기 보존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는데요. 장기 보존과 장기 보존, 단기 보존 이렇게 나누죠. 보일러를 여름철에 난방을 하지 않을 때 휴지, 쉬면서 정지시켜 놓고 부식이 되지 않도록 보존을 하는 법이 2, 3개월 이상이면은 장기, 1개월 이내면은 단기 그렇게 나누고요. 각각 장기와 단기도 보일러 내부에 물을 다 빼고 보존하는 건조 보존법, 물을 빼지 않고 채워놓고 보존하는 만수 보존법, 이렇게 두 가지로 각각 나눕니다. 근데 장기 보존할 때는 건조 보존법은 먼저 물을 다 빼고 약한 불로 가열해서 소량의 남은 물기도 다 증발을 시켜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본체 내에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흡습제를 넣습니다. 보통 이제 생석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석회를 넣고 밀폐를 시킨다. 그래서 석회 밀폐 보존법 또는 석회 밀폐 건조법. 그 다음에 물을 빼고 나서 건조시킨 다음에 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 가스를 넣는 거예요. 과자 봉지 속에 빵빵하게 기체 넣는 것처럼 그게 질소가스죠. 그래서 질소가스 봉입법. 질소가스를 채워서 보존을 할 때는 압력을 0.06메가파스칼 정도로 질소가스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만수 보존법은 그냥 맹물만 넣는 게 아니고 물을 알칼리성 약품을 풀어서 부식이 가장 적게 일어나는 농도로 맞춰 놓습니다. 주로 이제 가성소다를 넣어서 pH, 알칼리성을 맞춰주기 때문에 12.0으로 맞추죠. pH를 12.0. 그래서 그런 경우를 소다 만수 보존법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단기 보존에서는 건조 보존법은 그냥 단순하게 물 빼고 살짝 약한 불로 가열해서 습기를 약간 증발시킨 단순 가열 보존법 또는 그냥 가열 건조법 이렇게 부르고요. 만수 보존법은 그냥 보통 만수법. 그냥 물만 채워서 그냥 덩그랗게 그렇게 해서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pH 12.0으로 약품을 풀어서 알칼리성으로 해서 부식이 적게 일어나는 상태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따라서 장기 보존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단순한 가열 건조법이 해당되겠죠. 단순한 가열 건조법은 단기 보존에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40번 보일러에서 포밍이 발생하는 경우로 거리가 먼 것. 포밍은 거품이 일어나는 거죠. 맥주 거품 같이.
1번 증기 부하가 너무 적을 때 부하가 너무 적다. 이 말은 증기가 적게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죠. 4번 보일러수가 너무 농축되었다. 더러울 때 수위가 너무 높은데 과부하 운전을 할 때 불을 너무 연소량을 세게 연소를 시켰을 때 4번 보일러수 중에 유지분, 이 동네 유지분 면장님, 경찰서장님, 농협주학장님, 또 학교장님 이런 분이 아니고 기름기가 있을 때 기름기가 다량 함유되어 있을 때 이럴 때 거품이 일어나기 쉽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기 부하가 너무 적다. 이것은 증기 발생량이 적으니까 불도 약하게 지금 연소를 시키고 있겠죠. 그래서 가번이 해당 사항이 없죠. 41번 배관에서 바이패스관의 설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 바이패스관은 우회 배관이라고도 합니다. 우회 배관. 바이는 영어로 바이는 옆으로 그런 뜻이고요. 패스는 지나가다. 그래서 중요한 장치가 있으면은 기본 원칙의 배관에서는 항상 중요한 장치 앞에 여과기가 필수고요. 찌꺼기가 들어가서 중요한 장치가 오차가 생기거나 망가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죠. 그리고 앞뒤를 차단할 수 있는 밸브를 달고요. 이유는 이 장치를 점검, 보수, 교체할 때 유체가 누설이 되지 않도록 밸브로 잠궈주기 위해서. 그 다음 그 주변을 우회해서 지나갈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는데 이게 바이패스죠. 그래서 어떤 장치든지 간에 중요한 장치가 있다. 유량계 설치한다. 앞에 여과기, 전후로 밸브, 그 다음에 바이패스 배관. 펌프를 설치한다. 펌프 앞에 여과기, 전후로 밸브, 그 다음에 바이패스 배관. 이런 식으로 중요한 장치에는 전부 다 이게 기본 모양이죠. 그러나 이처럼 바이패스를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곳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일러 본체에 직접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 밸브. 안전 밸브는 바이패스가 없죠. 본체가 직접 부착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전자 밸브입니다. 전자 밸브. 버너 직전에 설치해서 위급한 상황일 때 연료를 차단해서 보일러를 정지시켜 줄 수 있는 전자 밸브. 긴급 연료 차단 밸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바이패스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자, 보기 봅니다. 가번, 트랩이나 증기 트랩을 말하죠. 스트레이너, 여과기를 말합니다. 등의 고장 시 수리 교환을 위해서 설치한다. 4번, 고압의 증기를 저압의 증기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한다. 고압의 증기를 저압의 증기로 바꿔주는 것이 감압 밸브죠. 압력을 조정해주는, 증기 압력을 조정해주는 밸브입니다. 증기 압력을 조정하는 것을 보일러에서는 감압 밸브라고 명칭을 부르는데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가스 압력 조정기 그렇게 부르겠죠. 다음은 온수 공급관에서 온수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 설치한다. 온수의 신속한 공급? 아니죠. 4번 고온의 유체를 중간 과정이 없이 직접 저온의 배관부로 전달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고장 시에 수리 교환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42번 보일러 사고를 제작상의 원인과 만들 때 잘못 만든 거죠. 취급상의 원인, 취급자가 잘못 취급해서 일어나는 원인이죠. 구별할 때 취급상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번 구조불량이죠. 보일러 구조가 처음부터 잘못했다. 이게 취급자가 잘못해서 구조가 불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작자가 설계가 불량했다든지 뭔가 보일러 내부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압력초과 저수위 가스 폭발 이런 게 압력초과 저수위 앤디 과열 사고 그리고 연소실 내에서 미연소 가스가 폭발하는 것 이것을 취급자가 잘못하는 3대 보일러 사고라고도 합니다. 압력 초과 사고, 저수위 및 이상 감수 및 과열 사고, 그리고 미연소 가스 폭발 사고. 자, 구조불량은 제작상의 결함입니다. 43번 글랜드 패킹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는데요. 글랜드 패킹은 뭐냐면은 밸브 축이라든지 또 회전 부위, 뭔가 회전축, 회전 부위에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패킹입니다. 끼워 넣는 거죠. 편조 패킹, 조직을 해서 짜는 거죠. 플라스틱으로 된 패킹, 메탈, 부드러운 금속 형태로 된 패킹 그랬는데요.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합성 수지 패킹. 이것은 회전 축에, 밸브 축에 액체로 되어 있는 거 사용할 수가 없어. 나와본 액상 합성 수지는 페인트 원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의 합성 수지,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공기 중에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은 놔두면은 점점점 굳죠. 젤리 상태처럼. 그리고 납물, 일산화연. 연은 납입니다. 일산화납. 이런 액체. 이런 종류는 나사용 패킹이라고 합니다. 나사 결합을 할 때 나사에 발라주는 거예요. 나사용 패킹.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테이프 형태로 나온 것도 사용이 되죠. 테프론 테이프. 실기시험 볼 때 사용되는 거죠. 액상 합성 수지 패킹은 나사 결합 시에 나사 겉면에 발라주는 나사용 패킹입니다. 자, 글랜드 패킹은 밸브 회전 부위의 기밀 유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성면 재질로 된 각형, 성면 야한 섬유처럼 꼬아놓은 건데요. 아마존, 모울드 등의 패킹이 있습니다. 아마존 패킹은 성면포에 내열성 고무를 도포를 해서 성형을 해서 흑연 처리를 한 패킹. 몰드 패킹은 재료를 성형해서 제조합니다. 성면 각형, 성면을 각형으로 성면 이한, 성면 실을 편조, 짜가지고 섬유처럼 짜서 제조한 패킹입니다. 44번, 다음 중 구상부식, 그루빙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홈이 파인다. 그래서 홈부식.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발생했냐 하면은 노통 보일러 같은 경우는 노통이 불을 떼고 있을 때 연소 시에는 팽창했다가 보일러를 정지하면 수축했다가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따라서 노통이 연결된 이 앞쪽판을 경판, 경계 부분을 막아놨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동그랗게 이렇게 돌아온 부분이죠. 드럼통에서. 그래서 동판이라고 하는데요. 동판과 경판의 연결 부위가 이 노통이 팽창했다 수축했다 하는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변형이 일어나요. 경판이. 그래서 앞으로 볼록하게 이렇게 붙어서 변형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이 경판과 동판을 삼각형 모양의 버팀새로 리벳으로 이렇게 이어 놓습니다. 버팀새를. 그러면은 증기 압력이 생기면은 동판을 밀어내는 증기 압력 때문에 앞으로 경판이 튀어나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딱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옴짝달싹 못하게 딱 잡혀 있으면은 노통은 계속해서 팽창 수축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는 그대로 있는데 이 밑부분, 요 버팀새를 가제트 스테이, 거시 스테이라고도 합니다. 가제트 스테이, 거시 스테이라고도 하는데 가제트 스테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경판이 움직이지 않아서 여기 하단 밑에 부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홈이 파이면서 부식이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를 그루빙 또는 홈 부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에 일어나느냐, 열 응력 때문에 열에 의해서 팽창 수축이 많이 된다. 반복적으로 자꾸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 이런 부위에서 보통 많이 발생하고요. 거리가 먼 장소 보겠습니다. 경판의 급수 구멍, 경판 쪽으로 급수관이 있는데 이렇게 구멍이 뚫린 부분, 노통의 플랜지의 원형부, 노통에 연결되어 있는 플랜지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접시형 경판에서 구석 원통 부분, 끝의 부분입니다. 보일러수에 유속이 늦는 부분, 이 물이 흐르는 부분에서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늦다고 해서 그루빙이 발생한다? 이것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죠, 사실. 보통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노통과 가제트 스테이 사이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원인은 반복된 열 응력, 열에 의해서 팽창 수축이 많이 반복되는 곳. 45번, 링겔만 농도표는 무엇을 계측하는 데 사용이 되는가? 링겔만 매연 농도표라고도 하고요. 매연 농도를 측정하는데요. 배기가스가 얼마나 짙은 색으로 새까맣게 이렇게 매연이
공기 중으로 굴뚝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가, 이 매연 농도를 나타내는 법이고요. 링겔만 농도표가 있고, 그 다음에 바카라카 매연 농도표가 있고요. 그런데 링겔만 매연 농도표는 번호가 2번 이하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단계가 조금 다르죠. 매연 농도를 표현하는 게. 바카라카 매연 농도표는 4번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색깔로는 옅은 회색 이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링겔만 매연 농도표, 바카라카 스모크 스케일 매연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 에너지용 합리화법에 의한 열사용 기자재 검사 및 검사 면제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매연 농도 규정은 바카라카 스모크 스케일 번호가 4번 이하. 바카라카 스모크 스케일은 0번부터 9번까지 해서 10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하단 쪽에 4번 이하의 농도가 되도록. 물론 0번은 완전 투명 상태를 말하고요. 가장 진한 9번은 완전 암흑색 색깔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매연 농도 기준에 의하면은 거기에서는 링겔만 매연 농도표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링겔만 매연 농도표. 근데 단계가 다르죠. 5단계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46번 난방 부하를 설계 시 고려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 그랬는데요. 난방 부하, 난방이 필요한 열입니다. 난방이 필요한 열은 가장 출발점이 뭐냐면은 이 실내에서 실외로 얼마나 열이 빠져나갔느냐, 손실이 됐느냐가 첫 출발입니다. 손실이 된 만큼 실내가 온도가 떨어지고 썰렁하게 되니까 외부에서 보일러라는 장치로 열을 공급해서 뿜어줘야죠. 이제 열을 품어주는, 실내에 열을 공급해주는 기기가 바로 방열기라든지 또는 매립된, 매설된 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열을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아무튼 첫 출발은 실내에서 실외로 얼마나 열이 많이 손실이 되는가. 자, 유리창이나 문, 그렇죠. 유리창을 통해서 또는 문 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천정 높이. 천정 높이는 사실은 실내 온도를 결정짓는, 보통 우리가 실내 온도 그러면은 바닥에서부터 1.5m의 사람 코 호흡선의 높이에서 측정한 높이를, 온도를 실내 온도 표준으로 삼는데요. 천정 높이가 3m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실내 온도를 좀 보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의 위치, 방위라고 하는데요. 현역 대신에 동사무소 출퇴근하신 분들 이야기가 아니고요. 옛날 용어로. 이게 아니고 동서남북 방향을 말합니다. 동서남북. 보통 난방을 할 때, 계산할 때 손실열 위주로 계산할 때는 남향 쪽으로, 남쪽을 향한 외벽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동쪽 서쪽은 그것보다 1.1 내지 1.2배 북쪽을 향해 있다. 그러면 북서풍의 영향 때문에 1.5배 이상까지도 더 손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방향에 따른 것, 그것을 건물의 위치, 방위라고도 하고요. 따라서 거리가 먼 것, 지하철역이 가깝냐? 교통 여건?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죠. 이것은 부동산 가격에나 관계가 있는 거죠. 교통 여건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47번 보일러를 비상정지시킬 경우 일반적인 조치사항으로 잘못된 것. 압력이 자연적으로 떨어지도록 기다린다. 연소용 공기의 공급을 멈춘다. 주중기 스톱 밸브는 열어 놓는다가 아니고요. 닫아서 압력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연료 공급 중단한다. 그랬는데요. 스톱 밸브를 열어 놓는다. 증기 밸브 열는다. 그게 아니고 증기 밸브를 닫는다예요. 연료 차단, 연소용 공기 차단, 그리고 증기 밸브 차단. 압력이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연도 쪽에 있는 댐퍼를 닫아 놓습니다. 48번 배관의 신축 이음 중에서 지웰 이음이라고도 불리고 주로 증기 및 온수 난방용 배관에 사용되지만 신축량이 너무 큰 배관에서는 나사 이음부가 헐거워져서 누설 위험료가 있는 신축 이음 방식. 자, 배관을 이런 식으로 엘보우 2개 이상을 사용을 해서 마치 루프형 신축 이음처럼 흉내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배관이
신축을 할 때, 열팽창 신축할 때 이게 자체적으로 탄력 있게 오므라들었다 펴졌다 합니다. 하지만 나사 이음 부위가 자꾸 이게 반복되면 헐거워져서 누설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용이나 이런 배관에는 사용하지 않고 저압 난방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를 수입을식 신축이음 그렇게 부르죠. 자, 문제 49번. 합성 수지 또는 고무질 재료를 사용하여 다공질 제품으로 만든 것이며 열 전도율이 극히 낮고 가벼우며 흡수성은 좋지 않으나 굽힘성이 풍부한 것. 잘 구부려 줄 수 있는 것. 다공질 제품, 구멍이 미세한 구멍이 있다. 이게 뭐예요? 기포성이죠. 기포성 수지. 자, 그러면은 펠트 같은 건 뭐냐? 양모, 양털 또는 다른 섬유 이런 것을 혼합해서 섬유로 만든 것. 압착해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 하이올, 규산칼슘 계통의 광석을 고온으로 녹여서 섬유로 분사시켜서 섬유로 만든 다음에 성형한 무기질 미네랄 올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웨브, 프리웨브라고도 하고 프리웨브라고도 합니다. 아연 강판 사이에 스티로포를 채워 넣는 판넬입니다. 조립식 판넬, 이걸 프리웨브라고 합니다. 50번. 다음 그림과 같은 동력 나사 절삭기 종류의 형식으로 만든 거 그랬는데요. 커터, 파이프 절단 역할도 하고요. 다이헤드로 나사 절삭. 그 다음에 리머로 버스럼이 제거하는 세 가지 작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절단, 나사 절삭, 리밍 작업.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하는 거 다이헤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나사를 절삭하는 게 수동이 있고 동력을 사용하는 게 있죠. 동력으로 사용하는 나사 절삭기가 호브형, 오스타형, 다이헤드형 세 종류가 있는데 이 다이헤드형은 이처럼 세 가지 동작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 절삭뿐만 아니라 관 절단, 그 다음에 관 거스름이 제거하는 리밍 작업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51번. 보일러 운전자가 송기 시 주의할 사항으로 맞는 것. 증기를 이송할 때 조치사항으로 맞는 거죠. 1번. 증기 헤더, 과열기 등의 응축수는 배출시켜야죠. 만약 배출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은 무슨 현상이 생겨요? 수격작용이 생기겠죠. 워터 햄머가 발생할 수가 있죠. 4번. 송기 후에는 응축수 밸브를 완전히 열어둔다. 응축수를 송기 후가 아니고 송기 전에 응축수 밸브를 열어서 배출한 다음에는 누설이 되지 않도록 닫아줘야겠죠. 다음은 기수 공발이나 수격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수 공발은 증기와 물방울이 공통으로 동시에 출발한다는 소리인데요. 습증기가 주증기 밸브를 넘어서 증기관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기수 공발 그렇게 부릅니다. 또는 캐리오버 그렇게 불러요. 캐리오버. 4번. 주 증기관은 스톱 밸브를 신속히 열어서 증기 밸브를 조절할 때는 수격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갑작스럽게 밸브를 열면은 고압의 증기가 밀려 들어가면서 증기관 내에 있는 고여있는 응축수가 이 증기에 밀려서 굴곡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만나면은 장치를 만나면은 때립니다. 이 물이 때리죠. 이걸 수격작용 워터햄머라고 하죠. 그래서 서서히 이런 충격이 생기지 않도록 서서히 이송을 해야 됩니다. 맞는 것은 3번이 맞는 조치사항이죠. 문제 52번. 저온 배관용 탄소 강관의 종류 기호로서 맞는 거 그랬는데요. 전부 앞에가 SP가 붙어 있죠. SP. 스틸 파이프라는 소리예요. 스틸 파이프. 스틸 파이프는 스틸이 강철이죠. 강관이죠. 강관 그러니까. 그리고 뒤쪽에는 다 용도입니다. 용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pH, 프레저 하이, 고압 배관용. PS, 프레저 스탠다드, 일반 압력 배관용, 그냥 압력, 스탠다드 압력 배관용. LT, 로우 템퍼레이처, 저온용. 이런 소리고요. 고온이면은 HT, 하이 템퍼레이처 이렇게 붙고요. 자, 그 다음에 PG는 연료가스 배관용,
가스 배관용으로 사용되는 강관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53번 서비스 탱크는 자연 압력에 의해서, 즉 중력에 의해서 유리 연료가 기름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버너부터 몇 미터? 버너가 있으면 서비스 탱크가 최종적으로, 밖에는 물론 중유 조장 탱크가 있고요. 중유 조장 탱크에서 서비스 탱크로 일단 한번 올리고, 이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탱크에서 기름이 버너로 이렇게 공급이 되죠. 자연 낙차에 의해서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높이는 최소 1.5m 이상 높아야 되고, 버너 끝분 선단으로부터 거리는 2m 이상이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54번 난방부하가 5600kcal/hr, 방열기 개수가 7kcal/제곱미터/시, 송수 온도는 80도, 환수 온도는 60도, 실내 온도는 20도이다. 방열기 소요 방열 면적은 몇 제곱미터인가 그랬는데요. 난방부하 열량이죠. 열량은 양비 온도 있지만 면전 온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전달률, 열 전달률이죠. 그 다음에 온도차. 이 온도차는 방열기로 하면은 난방 부하는, 열량은 이제 난방에 필요한 열량이니까 난방 부하는, 면적은 방열기 면적, 방열 면적. 열 전달률은 방열기의 열 전달률, 그것을 방열 개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차는 방열기가 뜨겁고 실내 온도가 덜 뜨겁죠. 그러니까 방열기의 온도, 방열기 평균 온도죠. 빼기 실내 온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난방 부하는 문제 조건이 나온 거고요. 방열 면적은 구하라는 것이고, 방열 개수는 조건이 7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실내 온도도 나와 있죠. 20도. 그러면 방열기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 온 거 방열기에서 열을 발산하고 식어서 보일러로 되돌아가는 거. 자, 방열기 들어올 때 온도가 80도로 들어왔대요. 그런데 열 발산하고 되돌아갈 때는 60도가 되어 있대요. 즉 방열기 입구는 80도인데 방열기 나갈 때는 60도라는 거죠. 그럼 그 중간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80도 플러스 60도 나누기 2, 이게 평균 온도가 되겠죠. 암산으로 하면은 70도가 되겠죠. 자, 빼기 2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방열 면적 모른다? 이걸 모르니까 나머지를 전부 다 반대편으로 옮겨서 나누기로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계산기 누르면 되겠죠. 이거 암산하지 마시고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계산기 누르면은 답이 얼마 나올까요? 자, 16. 자, 난방부하 나누기 방열 개수, 그 다음에 이것은 방열기 평균 온도 차죠. 나누기 2 한 다음에 마이너스 20. 플러스죠, 플러스. 그러면 16제곱미터. 이렇게 나오죠. 다음 55번. 에너지 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정의를 가장 올바르게 나타낸 것. 에너지 그러면 과학적으로 열의 형태, 일의 형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법규에서 말하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에너지를 하면 연료와 열 그리고 전기를 말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 연료 중에서는 다른 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 예를 들면 플라스틱도 원유로 가공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든 원유를 수입할 때 불을 떼기 위한 연료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불을 떼는데, 연소하는 데 사용된 재료. 그래서 그러한 연료와 그 다음에 열, 그리고 전기 에너지, 이 세 부분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로 말합니다. 56번,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에서 용적 검사가 면제될 수 있는 보일러의 대상 범위로 틀린 거. 가번, 강철제 보일러 중에 전면적이 5제곱미터이고 최고 사용압력이
0.35MPa 이하인 거. 주철 보일러, 이종 관류 보일러, 온수 보일러 전열 면적이 18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 사용력이 0.35MPa 이하인 거. 2종 관류 보일러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1종 관류 보일러가 용적검사 면제 대상입니다. 사실상 1종 관류 보일러 그러면 대부분 그냥 파이프를 구부려서만 만들어진 거예요. 본체 내부가 끊어지지 않고 용접된 부분이 없이 파이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용적검사가 별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강철제 온수 보일러, 뭐 이런 보일러 종류 중에 좀 용량이 작은 것들, 고압으로 사용되지도 않고 저압으로만 주로 사용이 되고 누설 위험이 별로 없는 것들, 이런 경우는 용적검사 별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주철제 보일러는 용접 자체를 하지 않는 보일러죠. 쇳물로 녹여서 조각조각 조립을 하는 거죠. 주철제 보일러는 주물 제작하는 조각 보일러이죠. 자, 그래서 용접과 관계없는 보일러는 또 주철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종 관류 보일러는 설명드린 대로 파이프만으로 주로 돼 있어서 용접할 곳이 없죠. 자, 2종 관류 보일러는 해당이 됩니다. 57번 관리업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가 사업장별로 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정부에 보고를 했다. 부과하는 과태료서 맞는 거 그랬는데요.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법적으로 뭐 과태료다, 벌금이다 이런 경우는 외우는 수밖에 없고요. 이건 실질적으로 잘 출제가 되지 않는 뭐 근래 들어서 뭐 10여 년 동안 이상에서 단 한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58번 에너정 합리화법상 검사 대상기기 조정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임하지 않는 자. 자, 검사 대상기기는 매년 성능검사와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 일반적인 산업용 보일러를 다 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채용하지 않는, 선임하지 않는 그런 사업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깁니다. 59번 에너지 사용 계획의 검토 기준, 검토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령은 그랬는데요. 령은 장관령이고요. 관계에 있는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령이죠. 자, 그리고 에너지 사용 계획은 뭐냐면요. 에너지 소비량이 너무나 많은 양이 예상이 되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운용을 해야 될 때 미리 사전에 사용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민간 사업자와 공공사업자 이렇게 약간씩 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죠. 60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지금은 저탄소 녹색성장법이 폐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법이 다른 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습니다. 국내 총소비 에너지량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 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 지분 취득 포함 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전체 비율을 뭐라고 하느냐 그랬는데 에너지 자립도라고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 2회 기출문제 해설이었습니다.